반갑습니다. 박하하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창 가을을 만끽할 계절인데 이번 가을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영 찾아볼 수가 없네요. 저 가을을 보여드리려고 단풍잎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왠지 더 늦게 보여드리면 겨울일 것만 같아서 오늘 소품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서 지난 시간에 이어 한 번 더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지난 시간은 세 번째 파트인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리스트 함께 있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파트 함께 할게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여실 준비 되셨을까요?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볼게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엄마는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 구안화사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갔는데 같은 반 여자애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에서 수영장에 놀러가면 나 혼자만 몰래 숨어서 수영복을 갈아입었을 만큼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였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에 열병 후유증이 남은 것을 어떤 부분에서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친구 지인이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 직업은 무엇인지, 집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또 자가인지 전세인지까지 물어본 후에 몇 명하고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철없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무례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별하는 이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을 때 왠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꼴불견인 건 그들인데 평범한 이들이 주눅들어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누구인가? 함부로 떠드는 그들이 자신의 편협함을 혹은 무례함을 혹은 속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그 입 좀 닥치세요 라고까지는 말 못하겠더라도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자. 타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가장 우스운 존재다.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며 나의 친구 리스트는 몇 차례 개편이 있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조차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 장수할 것 같던 우정이 조기 종영을 맞이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불안함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도 한계가 있었듯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이고,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는 없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료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외롭다 해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외로움에 괴로움까지 더해질 뿐이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 것.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청객을 인터뷰하는데 청소년인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내가 나중에 벤츠 사줄게 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엄마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물론 기특한 마음이다. 그런데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인지 어딘가 씁쓸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아이는 엄마에게 벤츠를 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렇다는 거다. 탯줄을 끊는 순간 돈줄이 연결된다는 말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양육비를 쓴다.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높은 교육비도 부담한다. 대학에 가면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하고 자취라도 했다간 집세와 생활비로 매달 몇십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 물론 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식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 부모에게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커서 벤츠를 사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가 됐으니 벤츠 정도는 사줘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빚을 갚는 게 쉽지 않은 데에 있다. 취업이 어렵고 사회 진출이 자꾸 유예된다. 5%만이 대기업, 공사 등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대다수의 경우 취업을 해도 월급은 빠듯하다. 그 월급을 가지고 결혼이라도 해서 신혼집을 장만할라 치면 은행에 빚을 지거나 부모에게 또다시 손을 벌려야 한다. 그 후 자식을 낳으면 나의 부모가 그랬듯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니 이 사이클로는 부모님께 벤츠를 사줄 날은 오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존재한다는 이유로, 평범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정서적 빚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진짜 문제는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록금, 주거비, 그리고 이를 감당할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지 우리들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을 잔뜩 안기는 사회,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은 내놓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죄책감과 부채감에 시달린다. 만약 당신도 죄책감과 부채감에 시달려야 했다면 적어도 왜 빚쟁이가 되었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이 빚을 탕감해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스스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다. 헝거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 얼마 전 할리우드 남자 배우와 유모의 불륜 스캔들이 기사로 뜨자 누리꾼의 반응은 사실이 아닐 거란 쪽으로 모아졌다. 그 이유는 남자 배우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왜 저런 사람이 고작 유모와 바람이 나겠느냐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평등을 외치고 갑질과 차별에 분개한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 내가 다른 이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구분짓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사회 뉴스를 읽다가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았다. 내용은 높은 청년 실업률의 해결책으로 지방대부터 아웃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에 놀랐으나 더 놀란 건 그 의견이 많은 이의 공감을 받은 베스트 댓글이 된 것이다. 순간 영화 헝거게임이 떠올랐다. 헝거게임은 파넴이라는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SF 영화이다. 헝거게임이란 12개의 구역에서 각각 조공인 2명을 뽑아서 최후의 승자가 나올 때까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그런 게임이다. 지배층인 캐피톨은 조공인들에게 공포심을 심고자 헝거게임을 개최하고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다. 한 명의 승자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것으로 23명의 죽음이 정당화되는 게임. 게임이 시작되면 힘이 있는 무리는 서로 연합을 해서 힘없고 약한 이부터 제거한다. 그렇게 연합을 해 약한 이들을 밀어내면 한동안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 게임은 최후의 한 명만을 남기므로 내가 나보다 약한 이를 밀어냈듯 나보다 강한 이가 나를 밀어낸다. 이 영화는 승자 독식 경쟁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은유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밀어내며 잠깐의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를 내모는 이 불합리한 게임을 멈추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누군가는 정치의 변화만으로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말한다. 물론 좋은 정치인과 사회의 투명성, 공정성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게임의 룰에 대한 성찰과 서로를 내몰지 않는 연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은 서로를 밀어낼 때가 아니라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그때 얻어진다. 그러니 은근한 차별과 밀어내기 경쟁을 중단하자. 이 잔인한 게임을 멈추지 않는 한 다음 차례는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방황하는 어른이 될 것.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닐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자라온 닐은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의 주연을 맡는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닐에게
아버지는 당장 그만둘 것을 명령하며 전학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연극을 하고 싶었던 닐은 아버지의 강요에 반항하려 하지만 닐의 시선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오자 반항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절박하고 애처로웠던 것이다. 닐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비친다. 그리고 그날 밤 닐은 아버지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어진 삶은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헝가리, 일본, 우리나라의 공통점으로 방황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바로 높은 자살률이다. 우리나라에서 방황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자 금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방황 청소년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정년기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완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잠깐의 방황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지 못했다간 실망하는 부모님과 실패자로 규정짓는 수근거림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두 가지 지표를 갖게 되었다. 이 지표의 공통점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이곳을 살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주어진 과업을 빠짐없이 수행했는지를 개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회. 그 안에서 잠깐의 정체라도 있으면 개인은 초조해지고 숨이 막힌다.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있으니 힘들어하는 건 엄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 지표의 절대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됨에 우리는 날이 서고 힘겹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가난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고립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곳을 헬 조선이라 부른다. 다들 지옥에서 사는 듯 불행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많은 이들은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북유럽 국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레오 보만스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감은 높은 소득이나 복지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반대 지점에 있다. 자유의 박탈, 획일적인 삶의 강요, 타인에 대한 불신. 만약 어떤 삶을 살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실존의 문제만큼 절실한 사회적 복지는 마음껏 방황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이다. 이건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일지 모른다. 서로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이
우리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 이제 그만 불행하자. 우리 이제 그만 불행해요. 행복은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 저는 오늘도 행복할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잘 자요. 안녕.